너무 뻔한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얘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금리를 주요 지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중요한 것이 네. 이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나한테 주는 이 리턴, 네. 수익률하고 그렇지 않은 자산의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예금이 3%를 주는데 주식이 2%밖에 안 줘? 그럼 주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맞아요. 또는 금리가 막 올라가서 금리가 15%면 주식을 또 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안전하긴 한데 내가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이 높은 수익률을 노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 금리라는 게 모든 것의 중력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 경제 움직임이 크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를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뭐 기대만큼 네. 그 기대에 준하게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거나 네. 아니면 시장은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전혀 못 미치게 금리 인하가 도통 없거나 네네. 뭐 이런 지금의 기대만큼 수순으로 움직이는지 네. 아닌지 네. 이게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네. 뜻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 많이 말씀 주셨고요. 근데 한 가지만 네. 추가를 말씀드리면 저는 금리를 내리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저는 어떤 단어로 얘기하냐면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번 할 때 3년 이상을 예측하고 거기에서 큰 흔들림이 없을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 뒤를 봤을 때 네.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더 올라 있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 네. 그럼 3년 내에는 저는 반드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기대한 것보다 빨리 또는 더 빠르게 떨어지면 주가가 빨리 오르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 지평을 길게 두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 11, 12월에 금리 되게 빨리 내리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가가 확 올랐었단 말이죠. 네. 근데 1, 2월 들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돈을 벌려면 싸게 거래될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게 확실한데 아직 안 내려가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실망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싸게 자산을 거래시키면 저희같이 시간지평이 긴 사람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에 돈 한 번 벌고 1, 2월에 또 돈 한 번 벌고 한 번 또 기대가 됐다가 그때는 팔았다가 다시 아니네 하고 떨어질 때 또 한 번 사면 또 언젠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금리를 좀 늦게 내리거나 덜 내린다 해서 나는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막 폭증할 때 그때 주가가 오르다가 또 기대감이 꺼지는 거죠. 그때 주가가 또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실망하실 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접근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일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워낙 또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963% 최고 973%에 달하는 이 누적 수익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좀 무릎 꿇고 방송을. 제 돈 아닌 거 아시죠? 고객의 돈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운용을 잘 하시는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여기 책에도 정말 경험담을 많이 담아주셨어요. 네네. 경험담 중에 진짜 재밌는 경험담. 네. 재밌는 경험담 중에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네. 또 수익을 보게 된 네. 뭐 그런 경험담 네. 이런 것도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나 이런 경험도까지도 했었다 네. 하는 거 재밌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벌었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자랑한다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잃은 것부터 한번 그러시죠.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김현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모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모른다. 미래는 내가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얻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조금 젊을 때는 막 혈기왕성하게 돌아다니고 분석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어떤 걸 분석을 다 해놓으면 와 이거는 내가 정말 잘 알아.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면 돼. 다른 투자자들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많이 얻어맞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모른다고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접근할 때 오히려 덜 잃고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예전에 남자의 주식이라고 불렸던 이 OCI, 예전 이름으로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 주식이 이제 앞으로는 화력 발전, 뭐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없어질 거야. 친환경 발전이 대세가 될 건데 그 중에 태양광이 짱이고, 태양광에서 제일 잘하는 놈들 중에 우리나라에 OCI라는 애가 있대. 이 얘기는 누구나 아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 얘네들이 만드는 폴리실리콘 공정도 한번 연구해보고,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 원가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OCI가 어떻게 될지, 또는 그 회사가 만드는 그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막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만큼 만들고, 그래서 확신해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중국의 작은 경쟁사가 이 시장을 막 회방을 놓으면서 저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가 안 되고,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저는 굳건히 믿었던 이런 일종의 계약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OCI가 어떤 태양광 발전소한테 이만큼을 얼마의 가격에 공급하기로 계약서가 나와 있어요.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 회사들이 파산을 하는 거죠. 고객들이 파산을 하니까 계약을 지키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OCI는 팔려고 만들어놨는데 물건을 팔 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을 한번 보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처음에 예측한 대로 이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겁에 질려가지고 주식을 다 그러고도 몇 년 후에 회복이 된 거기 때문에 아, 투자라고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측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그걸 능력의 범위라고 워런 버핏은 얘기하는데, 그 능력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거기 안에서 열심히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실수 사례도 있고요. 실수 사례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공 사례를 여쭈려고 하는데, 성공 사례 말씀하시기 전에 약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결과적으로. 정말 제가 뭐 역사 잘 모르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뭔가를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뭐 어떤 주변 지인들은 다 안다, 다 아는 거다 하고 막 이렇게 거만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많이 모르니까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너네들은 너네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너 자신을 알라. 맞아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너 자신을 알라고, 그게 능력의 범위랑 저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 어쨌든 실패 사례 먼저 말씀 주셨고요. 성공 사례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엉뚱했던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옛날이에요. 저도 엉뚱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제 생각은 2010년대 중반에 엔터 산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때 저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어요. 현대경제연구원. 그때 엔터 산업에 투자를 했고 주식을 YG를 샀었어요. 근데 싸이가 말춤을 춘 겁니다. 근데 말춤 출 걸 제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엔터 산업을 긍정적으로 봤고, 그랬는데 이제 운이 따라줬던 뜻밖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싸이가 사실 YG 소속이 아니었는데 글로 와서 교수님이 투자할 때 와서 말춤을 춰가지고. 말춤을 췄어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고요. 저도 실패 사례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앞을 달리겠네. 자, 어쨌든 성공 사례 하나 말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비슷한 결의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SM 엔터테인먼트로 제가 수익을 낸 게 2020, 21, 22 정도에 걸쳐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한 2만 원 정도의 주식을 샀던 것 같고요. 저는 한 7만 원 정도의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는 한 2배 더 올랐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사담이긴 한데, 제가 팔고 나면 주가가 2배 오릅니다. 항상 더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 팔았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 사면 2배 바로 올라요. 근데
잘 파셔야 돼요. 그러다 다시 제가 판 가격 이하로 보통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주식을 빨리 파는 편입니다. 열광할 때 팔아버리자 이런 편인데 SM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던 회사이긴 했어요. 네. 왜 지켜봤냐면 이게 우연적인 요소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을 말씀드린 건데 저는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이 VR 시장 있잖아요. 네.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거나 이 랩탑을 쓰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VR 자체가 뭔가 이 컴퓨팅 환경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R 기기도 계속 사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그런데 그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VR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IT 하드웨어 종목들을 많이 보십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뭐 FPCB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데 저는 IT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항상 삼성전자, 뭐 애플 이 정도를 제외하면 그들한테 구매 교섭력이 너무 열이하기 때문에 단가 인하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반짝하다가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VR이 잘 됐을 때 하드웨어 말고 잘 될 건 뭐가 있을까? 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컨텐츠 중에서 나올 것 같다. 그 컨텐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EPL. 요새 손흥민 선수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런던 가서 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 쿠팡 플레이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거기다가 VR 캠들을 다 놓고 내가 이것만 뒤집어 썼는데 내가 만약에 토트넘 핫스퍼에 관중이 된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아마 돈을 엄청나게 지불할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런던 왕복하는데 몇백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럼 수십만 원 정도 과금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건 그 컨텐츠 회사가 돈을 쉽게 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스포츠 분야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분야는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이 콘서트 분야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케이팝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미나 남미에 사는 케이팝 팬이라 해보세요. 근데 공연을 이 아이돌이 서울과 뭐 도쿄에서만 한다고 쳐보세요. 이걸 보러 오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뭐 14시간을 날아와가지고 티켓팅을 성공하냐 마냐 이렇게 해서 결국 보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 어렵죠. 근데 그쪽에 팬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쓰고 만약에 내가 공연장에 있는 느낌을 준다면 엔터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콘서트의 관객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돈을 충분히 내고 싶은 내가 앨범을 10장 사겠는데 콘서트에 20만 원 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20만 원까지 내는데 200만 원 내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아마 부모님한테 등짝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앞선 회사 중에 SM을 투자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입니다. 그 당시 K-팝에 대한 인기는 이미 많이 있었어요. BTS, 뭐 블랙핑크 이미 전 세계에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터사 K-팝 회사 투자한다라고 하면 너도 하는구나. 그게 요새 대세지 라는 게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의 일종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SM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핀잔. 야, 무슨 SM을 사냐? 너는 참 주식 못 고른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이브, 지금의 하이브, 옛날에 빅히트 엔터, 그 다음에 YG, JYP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SM을 투자를 안 하냐 봤더니 세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잘 나가던 SM의 1타 아이돌 엑소인데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M이 가장 중국 사업에 적극적인 회사인데 사드 배치 이후로 그 한알령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컨텐츠 구매 불매 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수만 창업자가 뭐 지배구조를 나쁘게 만들어서 돈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죠. 저도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주식은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걸 사는 겁니다. 좋아지려면 지금 안 좋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좋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그 주식을 팽개쳐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이미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블랙핑크 잘 나가. 근데 해체하면 BTS 세계 1장이야. 군대 가면. YG? 괜찮아. JYP, 트와이스 지금 일본 지배하고 있어. 후속이 안 터지면 주식은 잘 되고 있을 때 안 되면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안 되고 있을 때는 반대로 되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되고 있는 회사가 안 될 확률 크고요. 네. 또 반대로 안 되는 회사가 될 확률이 큰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인도의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단도 투자. 네. 이게 실패해도 덜 잃고 성공하면 대박 나는. 이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더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엑소가 군대를 가더라도 유닛 활동으로 돈을 번다면, 시진핑이랑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뭔가 관계가 좋아진다면, 코로나가 터졌지만 사람들이 이 VR 콘서트로 돈을 벌게 해준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이후로 2, 3년 동안 엔터 주식들 중에 SM 엔터테인먼트만 올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부터 코로나가 터지면 사람들이 VR 콘서트 볼 거야, 앨범들을 10장, 100장 사서 우리 오빠들을 응원할 거야 라는 걸 예상한 건 아니에요. 아주 뚱딴지 같은 곳에서 시작은 했지만 주식이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실패 사례와 네. 성공 사례 참 재밌는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네. 오늘 독자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삼성전자, 네. 엔비디아. 네.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 지금 딱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 엔비디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견을 주셨거든요, 편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책에 사요만. 그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챕터에. 그건 책으로 보라고. 아니요. 근데 그렇게 네. 말씀드리면 또 싫어하시거든요. 안 읽으셔도 돼요. 사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공부해봐라.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도. 중립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왜 좋을 것 같냐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상당히 기술 업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지만 저는 전통적인 경기순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반도체라는 걸 만드는데 반도체 중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탑티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전자, 9만 전자, 8만 전자의 이 주식을 샀다면 왜 산 거냐면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지 않을까? AI 시대가 오면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계속 올라갈 텐데? 라고 보신 거죠. 저도 똑같아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꾸준히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이익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한 장치 산업이거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뭐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공장을 10조를 짓는다, 100조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의 연구원과 임원분들 회장님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3년, 5년 후에 반도체 수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과 이 수요량의 수요 불균형,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는다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비싸게 팔리면 돈을 많이 버는 국면, 호황이고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것 같아. 오케이, 나도 인정.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서 돈을 벌 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주가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역대급 손실 봤다고 할 때, 뭐 감원한다, 삼성전자 최초로 성과급 안 나왔다, 이런 얘기.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안 좋을 시기라 삼성전자의 근원적 경쟁력을 인정한다면 전 지금부터 호황기까지 분명히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는 어떠냐?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AI 시대가 오면 정말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지금 분기별로 뭐 2배가 됐네, 3배가 됐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근데 이것도 공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같은 격으로 놓고 경기순환주라고 본다면 엔비디아는 현재 호황이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경기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스마트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비싸네?
얘는 호황이니까 지금 반도체는 경기 순환주라고 했지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처음 내고 나서 6년 연속 성장하고 한 해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10년 가까이 성장하거든요. 그런 성장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트렌드의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호황이라 하더라도 그냥 밸류에이션만 보고 뭐 PR이 높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치부하게 되면 아마 약간 후회할 수도 있어서 엔비디아는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 저는 솔직히 의견을 말씀드리면